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 노래가 역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날은 날이군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김현철 씨가 만든 곡인데 노래였는데 임상아 씨하고 듀엣으로 부른 노래였죠. 그렇죠. 네. 지금 이미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채팅창에 누가 같이 노래를 불렀냐. 임상아 임상아였습니다. 뮤지컬이란 노래로 유명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녀 가수. 지금은 또 디자이너이자 사업가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난다고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거든요. 많죠. 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노래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나근나근 노곤노곤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음악이 사람의 귀를 간질간질, 감성을 간질간질. 오늘 낮에 눈에 띈 소식들을 간추리면서 출발할 건데 제가 이걸 간추릴 때만 해도 이 기사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오늘 빠졌었는데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아주 커다란 소식이 2시간 전에 기사화 됐습니다. 더 번지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낮 눈에 띈 소식 간추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는데요. 많은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감사하다. 그리고 당분간은 신병 치료에 전념한 뒤 국민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70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치적 사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사실 뭐 3일 전만 해도 절대 아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적도 있어가지고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그랬었는데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다음 기사 저 이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기혼 여성 가운데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이 지난해, 그러니까 현재 8.4%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8.4%면 대충 이제 결혼한 여성의 11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결혼을 해도 출산하지 않는 거죠. 이 비중이 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2010년에는 4.4%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거의 2배로 커진 거죠. 이게 통계 개발원 개간지에 실린 보고서 내용이라서 아마 아주 정확한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실렸는데 같은 기간에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이런 그 아이가 없는 여성의 비중을 반영했겠죠.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2010년에 96%였는데 2020년에는 91.6%가 됐어요. 그러니까 10% 정도는 아이를 안 낳는 건 거죠, 지금. 그리고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이렇게 관련 설문조사에 이렇게 응답한 비중이 그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경우는 24%에 불과했습니다. 4명 중에 1명만 자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답변한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은 5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혼 여성이 훨씬 많은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절반 정도는 자녀가 꼭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네요. 그렇네요. 새로운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주변에도 이제 굉장히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아이가 꼭 있어야 되냐라고 질문 받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둘입니다. 우리 유유정. 저는 아이가 이제 둘인데 이미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없다면이란 상상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없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건 좀 공정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예 없다면 뭐 그게 뭐 이제 저는 뭐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다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아이가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건 좀 공정한 질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입장인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얼른 넘어갈까요? 다음 소식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횡설수설이었어요. 향후 2달 동안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가 나왔습니다. 끔찍합니다. 미국 워싱턴 의대 연구진이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2달 안에 약 30억 3천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30억 3천만 명이면은 그 세계 인구 78억 명 가운데 거의 절반 규모예요. 신규 감염자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될 거다. 너무 끔찍한. 우리 둘 중에 한 명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뭐 오미크론이 지금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나온 연구 결과인데 그런데 이제 연구진이 이제 추가하기를
오미크론은 독감보다 전염성은 훨씬 더 강하지만 심각성은 덜하다. 네. 예전에는 코로나19가 독감보다 10배는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중증도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덧붙이긴 했어요. 네, 네. 그래도 무섭죠? 무섭죠. 네. 누가 걸릴까요? 윤여정 기자랑 저랑. 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정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이것도 네, 별로 그렇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지 않는 네. 걸로. 네. 다음 소식으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또 역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네요. 네.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죠. 이 가운데 처음으로 매매가가 하락 전환한 자치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오름폭이 줄었다 정도라면 그렇죠. 이번엔 아예 이제 하락 전환을 한 건데 네. 은평구예요. 은평구를 보면 진짜 2020년 5월서부터 계속 오르기만 한 거죠. 2020년 5월. 그렇죠. 네. 근데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세값도 하락 전환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북구입니다. 여기는 더 오래됐어요. 2019년 7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전세값이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추세가 바뀐 건지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하고요. 지금 새 학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또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눈에 띈 낮 기사들 살펴봤고요. 아시죠? 8초 후에 윤효정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중물님, 크크크, 호탕한 웃음. 저희 프로를 금요일에 보시거나 아니면 목요일에 남다른 뉴스를 보시면 제 웃음소리를 이제 아실 겁니다. 네. 네. 가끔 이렇게 옆에서 크게 웃어주면 그것만으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여행 코너입니다. 오늘은 언제로 되짚어 가는지. 네, 오늘은 1990년으로 90년? 가보려고 해요. 네. 꽤 많이 가야 되죠? 네, 많이 갑니다. 네. 사건 발생이 1990년 12월 27일입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90년이면 모르시는 분도 이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주교도소 탈옥 사건입니다. 네, 사건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3명이 창사를 끊고 네. 탈옥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31시간 만에 결국 이제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니까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네. 1명은 다시 경찰에 잡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 자체는 단순한 네. 사건이었어요. 탈옥사면 아마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신창원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뭐 아마 거의 뭐 희대 탈옥수라고 해가지고 뭐 절대 미화되면 안 되지만 네. 무려 2년 반이나 날짜로는 907일이나 경찰을 따돌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마 신창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전주교도소 탈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31시간이니까 네. 이틀도 안 돼서 사실 다 경찰에 잡힌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요게 이 당시에 탈옥을 교도관들이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세게 일었어요. 교도관은 사실은 도망 못 가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제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탈옥수들이 보통 이제 옷을 제소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자마자 갈아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창사를 끊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걸 쇠톱으로 자른 거예요. 쇠톱도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교도관이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미 뭐 저희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시그널 같은 경우에 저희 유튜브 채널 M라운지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업로드 1일차 기준으로 볼 때 지금까지 가장 많이 봐주신 영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다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등 재소자 3명이 오늘 새벽 전주교도소 감방의 쇠창살을 끊고 탈옥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탈옥할 수 있었는지 탈옥 경위와 이들의 신원. 오늘 새벽 2시쯤 이곳 전주교도소에서 무기수 33살 박봉성과 21살 신광재, 폭력죄의 17살 김투 등
재소자 3명이 교도소 관방 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들 탈주범들은 취침 시간을 이용해 모포로 잠을 자는 것처럼 위장해놓고 달아나 오늘 아침 7시쯤 교도관들이 실시하는 일조 점호 시간에 뒤늦게야 발견됐습니다. 가로 세로 2m 크기의 감방 창문을 쇠톱으로 4군데나 자르고 달아났으며 창살이 끊어진 곳에는 수건을 걸어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위장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 내 5개 기결사 가운데 제1사의 아래쪽 25번째 감방 내 2.7m의 나무 선반을 뜯어 만든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이 4.5m의 교도소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또한 이들 탈주범 3명은 모두 같은 감방을 사용해오면서 무기수 박봉선이 교도소 내 봉사원으로 활동하며 교도소 측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자 탈주할 것을 모의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교도소를 탈옥한 탈주범 3명은 탈주 31시간 만에 경찰관에게서 탈취한 권총으로 2명은 끝내 자살하고 다른 1명은 순순히 경찰에 잡혔습니다. 전주교도소를 탈옥한 박봉선 등 3명은 30여 시간의 쫓고 쫓기는 탈주구 끝에 11시 반경 대청호 건너편 야산에서 경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됐습니다. 1000여 명의 경찰이 대청호 주변 2km를 완전 포위한 가운데 최후의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권총을 든 박봉선과 신광재 2명이 야산에 서성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낮 12시 10분쯤 무장 경찰이 모터보트 2척에 나눠타고 범인들이 있는 대청호 야산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12시 15분쯤 경찰 헬기가 상공에서 이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야산에 도착한 경찰이 권총을 빼들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투항을 거부하고 저항하던 주범 박봉선이 12시 20분쯤 머리에 권총을 쏘고 자살했습니다. 뒤따라 공범 신광재가 박의 손에서 권총을 뺏어들고 경찰의 소리를 치며 저항을 하다 가슴에 총을 쏘고 넘어졌습니다. 12시 반쯤 1시간 가까이 대치를 벌인 박봉선과 신광재의 시체가 보트로 실려 나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50분쯤 주범 박봉선의 강요로 함께 탈옥을 했던 17살 김과 밥을 구하러 나왔다가 경찰에 순순히 잡혔습니다. 타짜 안 가면 죽인다 하길래 같이. 네, 어리석은 또 어처구니 없는 이번 탈주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마는 범인들의 탈주 31시간은 그대로 전주, 이리, 대전, 신탄진 그리고 대청호 주변의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탈옥 15시간 반 만인 어제 저녁 8시 5분쯤 탈주범들은 전주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리시에 나타나 범인을 잡으러 가는 형사대를 가장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완주군 봉동까지 가자고 하던 범인들은 도중에 강도로 돌변해 택시기사 최 씨를 흉기로 옆에 현금 등을 뺏은 뒤 직접 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10분쯤 대전시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범인들은 경관들에게 검문을 당하자 경관을 흉기로 찌르고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범인들은 이어 오전 8시 5분쯤 대전시 동구 영존동 럭키장 여관 앞길에서 봉고차를 뺏어 타고 신탄진 쪽으로 달아났으며 8시 20분쯤에는 대전시 대덕구 석복동 임시 검문소 앞에서 검문 경찰에 발각되자 공포를 쏘며 달아났습니다. 탈주범들은 그 뒤 2시간여 동안 대청호 주변 용호마을과 갈천마을 일대 민가에 숨어 있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오전 11시쯤 민가를 빠져나와 대청호 선착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탈주 사건은 도대체 우리나라 교도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구멍난 교도 행정을 집대성한 느낌입니다. 감방 쇠창살을 끊고 교도소 담을 넘어 탈출한 이번 사건은 교도관들의 해이된 기강과 형식적인 근무 자세가 사건을 불러일으킨 첫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탈주 당시 53명의 교도관과 교도경비대가 2개조로 나뉘어서 경비를 하고 4개의 외곽 초소에도 감시자가 배치돼 있었으나 1명이 아닌 이들 3명의 탈주범들이 담을 뛰어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범 박이 교도소 내에서 고액권의 수표를 다량으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 도구로 쓰인 쇠톱이 외부로부터 쉽게 유입됐다는 점도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취침 중에는 청색 기결수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탈주 후에는 사제 외투와 티셔츠 등으로 바꿔 입고 달아나 손해 교도관과의 관련 가능성이 있어서도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권총 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로 일단락된 전주교도소 탈주 사건은 이제 전주교도소 내부의 비리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도관 박 씨는 지난 8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임모 씨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받고 편의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탈주범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 탈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교도관 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쇠톱과 수갑 그리고 탈옥 자금 55만 원의 반입 경위 등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탈옥의 책임은 교도소장의 직위 해제만으로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행정당국의 일대 자기 쇄신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 쇄신은 재발 방지를 단위하는 약속이 아니고 자체 내 부조리와 일대 전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실시간 채팅창에 왜 겨울에 타오라고 그러냐, 여름에 하지,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게 물론 비극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왜 일리가 있다, 왜 겨울에 했을까에 대해서 저하고 윤효정 기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윤효정 기자가 새해를 밖에서 맞고 싶다라고 짐작을 했는데 근데 뭐 어쨌건 간에 탈옥은 시기와 관계없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뭐 탈옥이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잡힙니다. 네, 뭐 이거 뭐 사실 뭐 의미 없는 추측이었죠. 의미 없는 추측 그냥 이런 건 한 얘기입니다. 빨리 넘어가야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다시 진지해지겠습니다. 이게 1990년 당시에 50만 원을 갖고 있었다. 50만 원이면 그때 돈으로 상당한 액수잖아요. 게다가 그 수갑, 쇠톱 이런 거 다 어떻게 구했을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도관이 도왔거나 아니면 돕지 않았다고 해도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그렇죠. 이거 확실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때 당시 보도를 보면 탈옥을 시도하기 한 석 달 전부터 주변 재소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탈옥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있다. 거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건데 뭐 하다못해 영상에서 보시면은 창사를 끊고 그게 드러날까 봐 거기 수건을 걸어놓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치밀하게 했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얼마나 개입이 되었을지, 그런데 사실 뚜렷하게 다 밝혀내진 못했어요. 말씀하신 돈이나 쇠톱 어떻게 들여왔는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당시 교도소장이 직위 해제되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영상 마지막 말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덮어두게 되고 그러면 이걸 문제인 채로 살면서 고질화되고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사건이 일어날 기세로 잠복해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보통은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에 이제 분노를 할 수 있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고 계속되는 있고 거죠. 그래서 이게 않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로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 무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아까 참 좋은 노래로 시작했고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더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뭔가 이런 또 무거운 사건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건 사고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리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큰 사고들 보면 휴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각자 맡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런 각자의 최선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따뜻한 연말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내용이 어두워서 좀 농담이랍시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도 우리 역시 시청자분들은 참 긍정적인 분들, 저희한테 호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밖에서 보내고 싶었구나. 크크크 이렇게 또 달아주셨고요. 호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시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2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자, 이제 권세계를 시작할 건데 까니마 똑까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탈옥 얘기가 제격이죠. 이렇게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쇼생크 탈출 이런 거 가족들 모여서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제가 인사는 제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탈옥하는 영화 모아놓고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권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훤칠한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아주 훤칠하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분장을 할 여유가 좀 있어서요. 분장을 좀 했어요. 역시 좀 굉장히 훤칠합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했더니 좀
차이가 좀 있나 오늘 보네요. 완전 다른데요. 네. 네. 그 터틀넥을 입는 것보다 그 셔츠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훨씬 핸섬해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옛날엔 제가 목이 길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터틀넥이 옛날처럼 굳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자학으로.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뭐 터틀넥과는 관계없는 얘기죠? 네. 네. 어떤 건가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유럽의 가스값하고 러시아 얘기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제죠. 21일 날 현지 시간으로 한 21일 날부터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는 가스관이 있어요. 네. 야말 유럽 가스관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그 가스 공급을 중단을 했어요. 러시아가.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좀 뭐 잠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거를 잠그니까 유럽의 가스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근데 유럽의 가스값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 한 400% 정도 폭등을 했죠. 예, 그래서 가뜩이나 비쌌는데 이게 다시 이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튼 이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서 이게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가스관을 가지고 유럽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유럽은 가스값이 오르면 가스값이 전기하고 또 연동이 돼 있다고 하고 네. 구조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네. 크다 이러던데. 유럽은 그 가스값이나 연료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비싸요. 네, 그래서 원래도 좀 비싼데 여기는 가스값이 올라가면 가스값으로 발전을 하면 이 발전 그 단가에 따라서 이 전기료가 책정되는 뭐 이런 구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스값이 올라가면 전기값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스값이 급등을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료가 급등을 해서 뭐 전등을 켜지 않고 뭐 촛불을 켜는 가구들도 생겨나고 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가스값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겨울이 오고 추운데 난방비 뭐 전기료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유럽이 몰리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다 러시아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달에만 해도 가스값이 급등을 할 때 푸틴이 공급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안정되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이 뭐 말이랄까요 의도에 따라서 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러시아 손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제가 그냥 얘기를 계속 할까요? 여러분 뭐 별로 뭐 질문도 할 거 없나요? 아니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쑥덕이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죠, 뭐. 아닙니다. 이 질문의 순서가 여기 써놓은 것과 달리 가는 것에 대해서 저와 윤효정 기자가 그냥 약간 눈짓으로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본인의 분량을 하시면 저희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그냥 끼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게 뭐 우리가 뭐 왜냐면 저희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 다음 페이지에 노드스트림 2 얘기를 권희진 기자가 하는 걸로 원고에 돼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셔서 질문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노드스트림 2가 다음에 있는데 노드스트림 2 얘기 나온 김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노드스트림 2 얘기부터 해요. 그러면 노드스트림 2가 있으니까 노드스트림 1이 있겠죠. 이게 이제 러시아 북서부에서 발트해를 거쳐서 독일 북부로 이어지는 이런 가스관이에요. 이게 1이 있는데 2를 또 지금 왜 아닙니다. 네네. 자막이 또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 노드스트림 2라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굉장히 무슨 일인지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굉장히 이거를 빨리 개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9월달에 완공이 됐어요. 이게 완공이 되면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아직 이게 승인이 안 났거든요. 가동이 되면 앞으로 이 유럽의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이 노드스트림 2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 대한 그 가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러시아에게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럽이 러시아가 가스 안 준다고 하면은 당장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노드스트림 2까지 만약에 연결이 돼서 여기로 가스가 엄청나게 이제 공급이 되면 자, 이제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러시아가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공급하면 이 가스관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겠죠.
그래서 돈도 벌고 유럽도 더 강하게 쥐고 흔들 거다. 이렇게 돼서 그 미국이 이제 이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2에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네. 그리고 또 노드스트림 2가 본격 가동되면은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이 있는데 이걸 또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 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는 수수료가 꽤 돼요. 이 수입이. 이 수수료가 얼마냐면 우크라이나 GDP의 4% 정도를 이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폐쇄를 해버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겠죠. 자, 또 뭐가 궁금하신가요? 네, 우크라이나 문제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스관을 잠그겠다, 노드스트림을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방을 계속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사실 미국이 할 수 있는 군사적인 선택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노드스트림 2를 제재를 하겠다, 이거를 승인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제재 한번 해봐. 그러면서 가스관을 잠근 셈이에요. 네. 니네 가스 없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이 가스관을 잠근 다음에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가스값이.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겨울 어떻게 나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푸틴이 이제 23일 현지 시간으로 네. 23일이 얼마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밤쯤 되는데 어제 밤쯤 되는데 이때 이제 연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금 안보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아니라 니네 서방이다. 니네가 국경 지역에 병력 집결한 것도 우리 지키기 위한 거지 우리 공격하려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푸틴 입장에서는 가스관을 잠근 것도 우리가 아니고 하여튼 가스 값이 폭등하는 것도 우리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방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근데 지금 가스를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뭐 하여튼 이게 좀 복잡한데 어쨌든 가스를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 상대방을 교란하고 공격하는 이런 거에 일환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튼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노드스트림 2라는 가스관을 들고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정말 니네가 이거를 제재할 수 있겠어라는 거를 어찌 보면은 강하게 보여준 셈이죠. 근데 지금 다른 가스관을 잠금으로 인해서. 네. 노드스트림 2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뭔지도 설명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여튼 러시아는 한 10개 정도의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에 이제 가스 공급을 하는데 노드스트림 2라는 게 이제 개설이 되면은 그 독일로 보내는 가스의 양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유럽에 대한 지배권도 강화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독일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우리 그 제재에 동참하겠다. 특히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재 미온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드스트림 2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에요. 독일은 이제 어떤 탈원전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이 상대적으로 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청정 에너지라고 하죠. 이 가스를 통한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천연가스가 그만큼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슈레더 전 총리 같은 독일 엘리트들이 사실 이 사업에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독일은 심지어 노드스트림 2를 제재한다고 미국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까 제재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심지어 로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뭐냐면
미국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미국은 사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은 러시아보다 더 많은 세계 최대의 이 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스를 독일에 팔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독일에다가 독일에다가 이 가스를 실어 달릴 수 있는 항구를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 이거 해줄 테니까 그러면 노드리스트림 2 제재하지 마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독일은 이 에너지 의존도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크고 다른 나라들하고 좀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자기네 외교적인 그 위치도 공고하게 하고 독일도 잡아주고 유럽 전체도 흔들 수 있고 이런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맞네요. 그렇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제 겨울 아니겠어요? 이제 가스가 좀 아쉬운 시점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때문에라도 나토 국가들이 좀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노드스트림 2를 제재한다면서 이제 러시아의 돈줄을 좀 끊어버리겠다고 미국이 사실은 네버리지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번에 좀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푸틴이 어떤 러시아의 어떤 천연 가스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유럽의 상황을 좀 몰고 가려고 한다는, 조정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이번 주에 코너 진행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저와 윤효정 기자가 갖고 있는 원고와 권희진 기자가 갖고 있는 원고가 좀 다릅니다. 버전이.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만든 버전을 보고 있고 권희진 기자는 본인이 만든 버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과 응답이 조금 다르게 배분이 되어 있어서 조금 엇박자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었는데 이 코너에 오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지적도 좀 많으신데 다음 주부터는 원고를 통일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권희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권희진의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8초 후에 오늘 큐시트 보겠습니다. 네, 프리데스크의 안고 코너 큐시트 산책 가겠습니다. 오늘 큐시트 미리 훑어보겠습니다. 톱 기사는 뭘까요? 뭘 것 아무래도 같아요? 사면이겠죠? 아무래도 사면이죠. 네, 사면입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오늘 가장 큰 기사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톱블록에 7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연결도 2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격 사면을 단행한 배경이 뭔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빠졌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요. 또 찬반 집회도 오늘 다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해서 여론의 동향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프닝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선 70여일 정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치권의 해석, 유불리에 따른 해석도 제각각인데 그것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오늘 6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4,176명이군요. 네. 여전히 이제 거의 6시 기준 4,00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코로나 소식도 빠뜨릴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게다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당, 뭐 교회, 성탄 전야 행사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고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8시쯤부터 시작하잖아요. 되게 전야 행사가. 근데 방역 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이 맞는 성탄 전야의 분위기는 어떤지 명동을 연결해서 오늘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 아이템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 점검해 보고요. 미국에서 지금 먹는 치료제가 계속 숱하게 잇따라 출시되고 있죠. 우리나라와의 계약 상황 어떤지 오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큐시트에서 눈에 띄는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이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금방금방 오네요. 네. 이번에 여름올림픽이 늦춰지면서 그 텀이 짧아져서 더 가까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 코로나 중국 내 확산도 지금 무섭기 때문에 도시 봉쇄령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방역 수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뭐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화 봉송이 마지막 사흘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사실 이 자체도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일본도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 보내지 않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도 계속되고 있어서 과연 이번 겨울 올림픽이 정말 축제로 치러질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인 특파원이 발로 뛰면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크리스마스 얘기 안 하기 어려운데 오늘도 날씨가 좀
조금 눈이 올 듯 말 듯 조금 그랬었는데 화이트 네.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데 눈 오는 곳이 꽤 됩니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정도를 넘어서 강원 영동에는 우려스럽게도 폭설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서울에는 안 온다고 합니다. 네. 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기온은 일관되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뚝 떨어집니다. 서울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네. 내려간다고 합니다. 주말 강추위 소식을 지난주에도 이 코너에서 짚어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말에 추워지는 게 좀 패턴이 아닌지 뭐 이런 분석까지 더해서 오늘 날씨 예보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바람잡이 물러가겠습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